여러분, 착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도박판을 전전긍긍하고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비정한 시어머니로 변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속 시어머니 최 씨가 딱 그런 위인입니다. 그 기가 막힌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두매산골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의 늙은 시어머니 최 씨와 며느리 옥분이가 살았습니다. 옥분이는 3년 전 남편을 잃은 청산과부였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셨지요. 한겨울 칼바람이 불면 옥분이는 제 치마폭으로 찬바람을 막아가며 냇가에서 빨래를 했고 없는 살림에도 산을 뒤져 캔 약초는 죄다 팔아 시어머니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고기 좀 드셔보세요. 읍내 장터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끊어왔습니다. 옥분이의 손은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붙었지만 시어머니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 초라한 초가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곳에 있었는데 지붕의 짚은 여기저기 뜯겨나가 비가 오면 방 안 곳곳에 물이 샜습니다. 그럴 때면 옥분이는 밤새 대하며 양푼이를 받쳐놓고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곳만은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지켰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국을 끓이고 보리쌀에 좁쌀을 조금 섞어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허리가 굽고 다리가 불편해 거동이 어려웠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러드리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옥분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이 늙은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면 옥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계셔서 제가 이렇게 사는 보람이 있지요. 낮에는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남의 집 논밭을 일궈주고 길쌈을 해주고 아궁이에 불을 떼주고 받은 품삯은 고스란히 시어머니 약값과 밥값으로 썼습니다.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또다시 시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가 없다. 하늘이 감동할 게야 라며 칭찬이 자자했지요. 장날이면 옥분이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인근 마을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과부 몸으로 저리 시어머니를 봉양하다니 참으로 기특한 며느리라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자하던 최 씨가 어느 날부턴가 눈빛이 퀭하게 변하더니 읍내 투전판 도박장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쌀독에 쌀을 퍼다 나르더니 나중에는 옥분이가 삭바느질로 모아둔 쌈짓돈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 있는 일이 잦아지더니 점차 밤낮이 바뀌어 한밤중에 일어나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소? 죽은 지 10년도 더 된 남편을 부르며 마당을 헤매기도 했지요. 옥분이는 그럴 때마다 이불을 덮어드리며 어머니, 추우니 방에 들어가세요 라고 달랬지만 최 씨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은 누구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왔소?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최 씨는 집을 나가 읍내까지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터를 배회하다 돌아왔는데 며칠 후부터는 투전판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도박꾼들이 판돈을 쌓아놓고
화투를 던지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더니 어느새 그 판에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할매, 돈 있소. 없으면 꺼지시오. 건달패가 최 씨를 밀쳐냈지만 최 씨는 다음 날 집에 쌀을 보자기에 싸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해보겠소. 떨리는 손으로 쌀을 내밀자 도박꾼들은 희죽희죽 웃으며 받아갔습니다. 당연히 최 씨는 단 한 푼도 따지 못하고 쌀만 날렸습니다. 그 후로는 눈에 띄는 것이면 뭐든 가져갔습니다. 옥분이가 겨우내 짠 삼배 한 필, 제사상에 올릴 녹그릇, 심지어 옥분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은비녀까지 모조리 투전판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분이는 그저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거야, 곧 나으실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최 씨가 옥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숨겨둔 돈 더 없느냐? 내년이 꽁쳐둔 돈 내놓으란 말이다. 최 씨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방 안을 휘저었습니다. 장롱을 뒤지고 이불을 걷어내고 심지어 부엌에 항아리까지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약값 하려고 모은 겁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옥분이가 옥색 저고리 소매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지만 최 씨는 며느리를 발길질로 걷어찼습니다. 에잉, 재수 없는 년. 내가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고 집안이 망한 게야. 돈 내놔. 최 씨의 고함 소리가 어찌나 큰지 담 넘어 지나가던 똥개도 깨갱하며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옥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등짝을 맞은 자리가 얼얼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저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최 씨는 옥분이의 치맛자락까지 들추며 혹시 돈을 숨겨놨나 뒤졌습니다. 인연이 돈을 어디 숨겼냐? 시어미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웃집 선달래 할멈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최 씨,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하지만 최 씨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지 계속 옥분이를 닥달했습니다. 결국 옥분이는 방구석에 숨겨둔 마지막 남은 돈 단량을 꺼내 시어머니께 바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돈은 옥분이가 석 달을 꼬박 품팔이에서 모은 지붕을 고치려던 돈이었습니다. 최 씨는 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신이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크크, 이제 한판 크게 붙어볼까 하며 투전판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옥분이는 빈 방 안에 홀로 남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착하시던 어머니가 어쩌다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락부락한 덩치들이 최 씨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투전판 빚쟁이들이었죠. 어이 최 씨 할망구, 오늘 돈 안 갚으면 이 집구석 불질러 버릴 테니 그리 알아. 빚쟁이들은 3명이었습니다. 앞장선 자는 얼굴에 칼자국이 가로지른 흉악한 인상의 사내였고 뒤따라온 두 놈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망구, 벌써 석 달째야. 원금에 이자까지 합치면 은 30냥이 넘는다고. 오늘 못 갚으면 이 집 땅 문서라도 내놔. 마당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집 안팎을 훑어보며 팔만한 게 있나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난한 집이라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집에 뭐가 있다고
할망구, 어디 돈 되는 거 없어. 빚쟁이의 으름장에 최 씨는 벌벌 떨기는커녕 갑자기 부엌에 있던 옥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옥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왔습니다. 방금까지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부뚜막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자, 돈 대신 2년 데려가시오. 아직 젊고 반반하니 늙은 내 빚 갚기엔 차고 넘칠 거요. 최 씨의 목소리는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장사치처럼 옥분이를 빚쟁이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희죽 웃었습니다. 오호, 그래. 젊은 계집애 하나면 읍내 기방에 팔아넘기면 제법 짭짤한데. 흉측한 사내가 옥분이의 턱을 억지로 들어 올려 얼굴을 살폈습니다. 얼굴도 괜찮고 몸매도 쓸만하네. 좋아, 인연으로 빚 탕감해주지. 옥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팔다니요. 옥분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3년을 극진히 모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보다 더 귀히 여긴 그 어머니가 자신을 빚쟁이들에게 넘긴다는 것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최 씨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퍼와 며느리 얼굴에 촥 뿌려버렸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가 옥분이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과 소금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가서 부잣집 첩실 노릇이나 하면서 내 빚이나 갚으란 말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최 씨는 발로 옥분이의 어깨를 짓밟았습니다. 옥분이는 마당 흙바닥에 고꾸라졌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옥분이는 흙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족했습니까? 제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끄러. 내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 내년만 없었어도 내 아들이 안 죽었을 거야. 최 씨는 온갖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내년 같은 재수 없는 년이 우리 집 문턱을 넘었으니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지. 썩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빚쟁이들이 옥분이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자, 가자. 읍내 가면 값 좋게 받을 데가 있어. 옥분은 짐승처럼 끌려가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처절한 비명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최 씨는 대문을 쾅 닫아 걸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마당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톱으로 땅을 긁으며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옥분이를 새끼줄로 묶어 소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어머니, 옥분이의 절규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무서운 빚쟁이들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좀 보게나. 교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저리 팔아넘기다니. 동네 안악들이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최 씨 할망구가 완전히 미쳤어. 도박에 빠져 정신을 놔버렸다니까.
옆집 영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마을 어귀까지 끌려가며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3년을 살며 정들었던 그 집, 시어머니를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 안았던 그 집이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으앙, 옥분이는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옷은 질질 끌려 찢어졌고 맨발은 돌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끌려간 끝에 옥분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옥분이를 짐짝처럼 지게에 올려 매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 씨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독한 할망구, 벼락 맞을 게야. 지 아들 잡아먹더니 며느리까지 팔아먹네 그려. 이웃집 할머니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폐륜도 있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쯔쯔, 투전에 미쳐 사람이 사람도 아니게 됐구만.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지. 마을 이장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옥분이가 피를 흘리면서 끌려가던데 살아는 돌아올라나 모르겠네. 안악들은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최 씨의 집은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아무도 그 집 앞을 지나가려 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닫힌 대문 안에서 혼자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크크크, 빚을 탕감받았으니 이제 또 투전판에 가볼까. 양심이고 뭐고 완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옥부는 짐 보따리 하나 달랑든 채 빚쟁이들의 손에 이끌려 산 너머 박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늙은 영감의 첩실 노릇이나 하며 평생을 눈물로 보내겠구나. 옥부는 죽을 각오로 입술을 깨물며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옥부는 그 집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기와집이 세 채나 이어져 있고 마당에는 정갈하게 가꾼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마구간에는 말이 대여섯 마리나 되어 보였습니다. 아, 이런 큰 부잣집에 나 같은 천한 과부가. 옥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빚쟁이들은 옥분을 사랑채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박대감님, 최 씨 할망구가 빚 대신 내놓은 며느리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옥분을 떠밀듯 안으로 밀어넣고는 돈을 받아 챙겨 가버렸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깃을 여미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이런 곳에 파셨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앉아있던 박대감의 첫마디가 옥분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다. 저기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라. 박대감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온화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들어 박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음흉한 표정도 탐욕스러운 눈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옥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대감은 옥분을 겁탈하려는 흑심은커녕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며 정중히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참, 이 추운 날씨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왔겠구나. 얼른 밥부터 먹어라. 박대감이 손뼉을 치자 하녀가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쌀밥에 고기국, 나물 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옥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나를 사온 주인이 밥을 차려주다니?
손이 떨려 수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먹느냐? 입맛이 없느냐? 박 대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술 떴습니다. 쌀밥이 입 안에 들어오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자신은 늘 보리밥에 풀죽만 먹었는데 이렇게 좋은 밥을 먹게 되다니. 알고 보니 박 대감은 읍내에서 인품 훌륭하기로 소문난 거상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젊어서 장사를 시작해 큰 부를 이루었지만 결코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흉년이 들면 곡식값을 낮춰 팔았습니다. 그래서 읍내 사람들은 모두 박 대감을 존경했습니다. 내 너를 첩으로 삼으려 데려온 것이 아니다. 내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는 장사 수완이 좋고 셈이 밝으니 대감댁 상단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라며 밤새 내 집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더구나. 박 대감의 말에 옥부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가 저를 파신 게 아니고요? 옥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소금까지 뿌리며 쫓아낸 시어머니였는데 뒤로는 이런 부탁을 했다니요. 그렇다. 최 씨가 사흘 밤낮을 내 집 앞에 엎드려 빌었다. 제 며느리는 글도 읽고 셈도 빠르며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제발 일자리를 주십시오라고 말이다. 박 대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빚쟁이들에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빚쟁이들이 너를 엉뚱한 곳으로 팔아넘길까봐 일부러 그런 척한 것이라더구나. 빚쟁이들 앞에서 인연 데려가라고 했지만 뒤로는 그자들을 쫓아가 반드시 박 대감 댁에만 데려다 달라며 돈을 더 쥐어줬다고 하더라. 옥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소금을 뿌리시고 당장 꺼지라고 하셨는데 최 씨가 그랬다더구나. 빚쟁이들 앞에서 너무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 전현들이 값을 후려치거나 더 악한 곳에 팔 것 같아 일부러 매몰차게 굴었다고 말이야. 박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그럴 리 없다. 날 버리려고 핑계를 댄 걸 거야 라며 애써 마음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정말 날 버렸어. 투전에 미쳐서 날 팔아넘긴 거야. 박 대감님이 잘못하신 거야. 옥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소금을 뿌리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썩 꺼지라던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대감님, 어머니는 정말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고, 제가 재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빚쟁이들 앞에서 일부러 한 말이라더구나. 나중에 내가 도망쳐 돌아오려 해도 못 오게 일부러 상처를 준 거라고. 아닙니다. 어머니는 진심이셨어요. 저는 알아요. 옥부는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차라리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아꼈다고 믿으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허허,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구나. 박 대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너는 이제 내 상단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장부 정리와 물건 관리를 맡아라.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옥부는 그것을 짓누르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옥부는 박대감 상단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영리하고 손끝이 야무졌던 옥부는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 장부 정리, 물건 보는 안목까지 빠르게 익혀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상단의 창고를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창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이 비단은 오리 곱고 이 도자기는 유약이 고르니 값을 더 받아야겠구나. 옥부는 물건을 보는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대감은 옥분에게 장부 전체를 맡겼습니다. 내가 정리한 장부를 보니 한눈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줄은 몰랐다. 옥분의 글씨는 단정했고 숫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옥분은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읍내 장터에 나가 상인들과 흥정을 할 때면 옥부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옥분이 손대는 물건마다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박대감의 상단은 날로 번창했지요. 저 비단은 한양 양반댁 마님들이 좋아할 색깔입니다. 값을 조금 올려도 팔릴 겁니다. 옥분의 예측은 언제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비단은 닷새 만에 동이 났고 박대감은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박대감 상단은 읍내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박대감 댁에 귀신 같은 여인이 있다더라.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라지 하며 소문을 냈습니다. 허허, 옥부나.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복덩이로구나. 박대감은 옥분을 친딸처럼 때로는 든든한 동업자처럼 아꼈습니다. 옥분이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대감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자격이. 옥분이 고개를 숙이면 박대감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덕분에 우리 상단이 이렇게 커진 것이니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다. 3년이 지나자 옥부는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남부럽지 않은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옥분의 손에는 비취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머리에는 금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입는 옷은 모두 고급 비단이었고 신는 신발도 수놓은 비단신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옥분에게 사랑채에 제일 좋은 방을 내주었고 시녀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옥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분이 옛날 두매산골 과부였다지. 이제는 양반댁 마님보다 더 귀해 보이는구만.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옥분은 홀로 방구석에 앉아 낡은 버선 한 짝을 꺼내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버선은 옥분이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옛날 집에서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10년 전 쫓겨날 때 시어머니가 신겨주었던 흙투성이 버선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면 옥분은 그 버선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버선은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랬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옥분은 버선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모지게 구셨어요? 원망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다시 야속함이 되어 옥분의 가슴에 멍처럼 남았습니다. 만약 박대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만약 어머니가 정말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저를 버리신 거야. 옥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왜 하필 이 버선을 신겨주셨을까? 쫓아내실 거면 그냥 내보내시지. 왜 굳이 버선을? 그날 빚쟁이들에게 끌려가기 직전 최 씨가 옥분의 발에 급하게 신겨주었던 그 버선. 당시에는 그저 체면치레인 줄만 알았는데 옥분은 버선을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옛 고향 마을 사람을 만난 옥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그 최 씨 할멈 말인가. 쫄딱 망해서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오늘 내일 한다네. 꼴 좋지 뭐. 인과응보야. 옥부는 장터에서 묵은 나무를 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사투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옛날 마을의 할멈이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 씨 할머니가 어찌 되셨는지 아십니까? 할멈은 옥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할망구 말인가. 며느리 팔아먹고 투전에 빠져 살다가 결국 모든 걸 다 날렸지. 집도 땅도 다 빚쟁이들한테 넘어가고 지금은 산 중턱 움막에서 거지 꼴로 산다네. 병도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더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당연하지. 그렇게 독한 할망구를 누가 돌보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움막에서 병들어.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으신가? 할멈이 물었지만 옥부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길로 옥부는 박 대감에게 달려가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저 고향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이제는 풀어야겠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옥분의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박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고급 비단과 쌀가마니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가마에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옥분아,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도 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거라. 박 대감은 옥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옥분은 깊이 고개 숙여 절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가마를 준비하는 동안 옥분은 방으로 돌아가 그 낡은 버선을 꺼냈습니다. 10년을 품고 살았던 버선. 옥분은 그것을 품에 넣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자, 내 고향집으로. 화려한 가마 행렬이 10년 전 쫓겨났던 그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마꾼 넷이 가마를 메고 하인들이 짐을 실은 말을 끌고 시녀 둘이 옥분을 시중들며 따라갔습니다. 행렬이 어찌나 화려한지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게 누구 행차냐? 필시 한양에서 온 대감 마님인가 보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며칠을 가마에 실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드디어 옥분의 고향 마을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인 마을.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길에는 닭과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옥분이 아니야? 세상에, 귀부인이 다 됐네.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10년 전 옥분을 알던 이들이었습니다. 독한 시어머니한테 복수하러 왔나 봐. 아이고, 오늘 볼만하겠네. 그래, 10년 전 그 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나. 최씨 할망구, 이제 큰일 났다. 쌤통이지 뭐. 며느리 팔아먹은 죗값을 치러야지. 사람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옥분이 복수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옥분의 눈매는 매서웠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옥분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염려가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옥분이 최씨 할망구한테 뭐 할 거야? 혼주를 내줘. 우리가 다 응원한다. 외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가마 발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마을에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흘렀습니다. 옥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 곳을 향했습니다. 산 중터 어머니가 있다는 그 움막을 향해서. 옥분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10년 전 소금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 대문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비바람에 다 사가버린 초가삼간 움막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지붕도 있었고 벽도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움막은 지붕의 짚은 거의 다 날아가 하늘이 훤히 보였고 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대문은 아예 떨어져 나가 없었고 마당은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옥분의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뒤를 졸졸 쫓으며 부추겼습니다. 옥분아, 참지 마라. 내가 당한 게 얼마인데. 확 들이받아버려. 한 안악이 옥분의 등을 떠밀듯 말했습니다. 그래, 저 노인네가 널 짐승 팔듯 팔아먹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복수해. 우리가 다 내 편이야.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기다리듯 잔뜩 흥분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옥분은 화려한 비단 치마를 질질 끌며 천천히 움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마당의 잡초가 비단 치마에 걸렸지만 옥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움막에 가까워질수록 옥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옥분은 입술을 깨물며 삐걱거리는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어머니, 저 옥분이가 왔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살아서 돌아왔다고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크고 단호했습니다. 방문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썩은 양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옥분은 코를 찌르는 악취의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썩은 짚이 널려 있었습니다.
밥그릇 하나, 물그릇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나마도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여장부 같던 시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옥분이 기억하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소금을 뿌리며 호통치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노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죽음 직전의 노파였습니다. 최 씨는 옥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옥분을 보더니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이 냐.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가늘었습니다. 10년 전 그 우렁찬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옥분은 그 모습을 보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쫄딱 망했잖아. 옥분아, 이제 내 차례다. 복수해. 옥분은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가 더러운 바닥을 쓸었습니다. 최 씨는 옥분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옥분아. 최 씨는 눈이 거의 멀어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상태였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 껍질 같은 손을 휘젓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옥분의 섯을 펄었던 분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씨의 손은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튀어나온 뼈가 만져질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움푹 패여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성성한 백발이 듬성듬성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어머니란 말인가? 10년 전 자신을 발길질로 차내던 그 힘센 시어머니가 이제는 바람에 날아갈 듯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봐, 천벌받은 거야 라고 욕을 하던 그때 옥분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가 더러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금빛 자수가 놓인 치마가 먼지와 곰팡이 사이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쿵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옥분입니다. 며느리 옥분이가 왔어요. 옥분의 이마가 딱딱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옥분은 계속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옥분이에요. 제가 돌아왔어요. 옥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그리움도 사랑도 모두 눈물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최 씨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옥분이? 내 며느리 옥분이? 아니야. 올 리가 없어. 내가 널 어떻게 내쫓았는데. 내가 여길 왜 와. 가야. 썩 가거라. 최 씨는 10년 전처럼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옥분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없어서 옥분의 어깨를 스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거라. 난 내게 할 면목이 없다. 난 너를. 최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옥분의 모습을 보려 했으며 손을 뻗었다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날 용서할 수 있겠느냐. 최 씨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가 들썩이며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분이가 왜 저러지? 복수하러 온 거 아니었어. 절을 하네. 저게 무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옥분이 시어머니를 호되게 꾸짖거나 심지어 때를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저 무릎 꿇고 절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돌아왔어요. 옥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동네 의원이 혀를 차며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제야 오셨소. 저 할망구가 10년 동안 약한 첩을 제대로 안 먹고 버틴 이유를 아시오? 의원은 허리를 굽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가끔 이 댁에 와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줬소. 하지만 저 할망구는 약을 먹지 않았소. 이 약값으로 내 며느리 옥분이가 밥 한 끼라도 더 먹었으면 좋겠다며 약을 물에 버리곤 했지요. 의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의원은 방 한 구석, 먼지 쌓인 낡은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장독은 마당 구석에 있었는데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그 뚜껑을 들어 올리자 먼지가 푸드득 날렸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박 대감이 며느리 몸감이라며 던져주고 간 엽전 꾸러미가 끈도 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저 할망구가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셔둔 돈이요. 이건 내 며느리 목이라며 누가 건드리려 해도 눈을 부릅뜨고 막았소. 의원이 장독 안을 더 뒤지자 그리고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최 씨가 수치로 빗뚤빼뚤 그려놓은 듯한 글씨였습니다. 글자는 삐뚤빼뚤했고 어떤 글자는 제대로 쓰지도 못해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글씨를 배울 때처럼 한자 한자 땀을 흘리며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글을 읽을 줄 아는 훈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훈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안경을 고쳐 쓴 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내 며느리 옥분이 몫이다. 나 죽거든 옥분이 찾아가서 전해주거라. 내가 몹쓸 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젊은 며느리 내 수발만 들다 늙어 죽을까봐 내가 모진 척 내쫓았다. 옥분아, 부디 좋은 서방 만나 호강하며 살아라. 이 어미는 너만 행복하면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훈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중 글을 읽을 줄 아는 훈장님이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왁자지껄하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뒤이어 여기저기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몰랐네. 우리가 몰랐네. 최 씨 할망구가 며느리를 위해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을 안악들이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정네들도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최 씨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바보 같은 며느리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오해가, 원망이,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뼈를 애는 듯한 후회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옥분의 눈물이 시어머니의 옷을 적셨습니다. 비단 치마가 먼지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비단 옷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아. 내 새끼. 고운 옷 입으니 참말로 예쁘구나.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최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옥분이의 비단 치마를 만지며 금빛 자수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바랐던 게 이거였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 최 씨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대감님이 좋은 분이었구나. 내가 고생 안 하고 잘 살았구나. 최 씨는 옥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 만에 만지는 며느리의 머리카락. 예전처럼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제 편히 사세요. 옥분은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이대로. 좋다. 최 씨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10년을 버텨온 몸이 며느리를 보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이 비극적인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곧바로 박 대감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어머니를 너무 오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옥부는 울먹이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장독대에서 발견된 돈, 그 편지, 어머니의 진심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 대감은 껄껄 웃으며 오히려 옥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 진작에 장모님의 깊은 뜻을 알았더라면 더 일찍 모셨을 것을. 이제라도 모시게 되어 다행이오. 박 대감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어머니시로구나. 제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살리려 하셨으니 이런 분을 모시게 되다니 이 또한 나의 복이오. 박 대감은 즉시 가마를 준비하라 명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가마를 준비하고 의원도 함께 데려가라. 장모님을 모셔올 것이다.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큰 가마 하나를 들 것처럼 개조하고
푹신한 이불을 깔았습니다. 의원은 약상자를 챙겨 들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를 박대감의 기와집, 가장 따뜻한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그 안방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남향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아랫목이 따끈했고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퍼졌습니다. 비단 이불을 깔고 산의 진미를 차려 올리며 옥부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이 죽 좀 드세요. 제가 새벽부터 끓인 거예요. 옥부는 은수저로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최 씨는 눈을 감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녹용을 달인 탕약이에요.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옥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밤에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곳이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어머니, 이 옷 입어보세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옥부는 어머니께 고운 비단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 최 씨는 평생 이런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빚 걱정, 돈 걱정 다 잊으시고 저랑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옥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최 씨는 비록 병이 깊어 몸을 일으킬 순 없었지만 며느리와 사위의 효도를 받으며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호강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옥부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최 씨는 옥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조금 생긴 듯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거예요. 용서하세요. 옥부는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옥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박대감도 자주 안방에 들러 최 씨를 살폈습니다. 장모님, 편히 쉬십시오. 이 집이 바로 장모님 댁이옵니다. 최 씨는 박대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 마님, 고맙소. 내 며느리를 잘 부탁하오. 무슨 말씀을, 옥분이야말로 우리 집의 보배입니다. 장모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 씨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지어 먹으니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어요. 옥부는 어머니를 부축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겠지. 옥부나,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옥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어깨를 기댔습니다. 두 모녀는 그렇게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꿈 같은 석 달이 지나고 최 씨는 옥분의 품 안에서 잠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씨는 옥분이가 떠먹여주는 죽을 한 숟갈 넘기고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아,
나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니, 안 돼요. 조금만 더 계세요. 옥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내 덕분에 평생 꿈도 못 꾼 호강을 했으니. 최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어졌습니다. 옥부나, 내 새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것이 최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옥분의 품 안에서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눈 떠보세요, 어머니. 옥분의 절규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박 대감과 하인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최 씨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옥분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마을에서 제일 가는 꽃상여로 모셨습니다. 박 대감은 읍내에서 가장 훌륭한 장인들을 불러 상여를 만들게 했습니다. 상여에는 온갖 색깔의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금빛 장식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상여 위에는 백합과 항 모양의 종이 장식이 달려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장모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박 대감은 상여꾼들에게 후한삭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곡을 하며 최 씨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이, 어허이. 상여꾼들의 구성진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들은 상여를 메고 여자들은 곡을 하며 아이들까지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어허이야 어허이야, 저승길이 뭐다 하니 천천히들 가시오. 상여가 움직일 때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최 씨를 환송하는 듯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흰 상복을 입고 상여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박 대감이 옥분을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최 씨를 악덕 시어머니라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지옥불도 마다하지 않은 위대한 어머니라 칭송했지요. 최 씨 할머니가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네. 며느리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시다니. 우리가 그분을 오해했었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참회했습니다. 10년 동안 최 씨를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할머니. 저희가 몰랐습니다. 안악들이 눈물을 흘리며 곡을 했습니다. 남정네들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여 행렬은 천천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하늘도 최 씨를 애도하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양지 바른 명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박 대감이 직접 글을 썼습니다. 훌륭한 서예가를 불러 정성껏 새겼습니다. 비석 앞에서 옥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땅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편히. 옥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모두가 최 씨의 위대한 모성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제 내려가셔야 합니다. 밤이슬이 내립니다. 박 대감이 말했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옥부는 무덤 앞에 앉아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모습.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던 그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석 달 동안에 행복했던 나날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옥분은 박 대감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존경받는 안방마님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보면 친부모처럼 모셔 나라에서 효부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가난과 오해로 얼룩졌던 옥분의 인생은 결국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걸음을 먹고 활짝 핀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모질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의 앞길을 터주려 했던 어머니의 사랑.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잔소리나 모진 말 뒤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천냥 빛보다 값진 선물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